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지금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들려줄 이야기는 인공지능과 또 인공지능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사실 빅데이터거든요. 그 원리에 대해서 또 그 원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은 제일 크게 와닿았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나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전에 인공지능 그러면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실 많이 썼었어요. 그 수학적 알고리즘.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게 98, 99년도부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태어날 즈음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연산량이라는 이슈가 되게 컸어요. 연산량이 뭐냐면은 컴퓨터가 뭐 CPU, 메모리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무거운 연산량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인공지능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실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HM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원래 인공지능은 사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뇌를 형상화해야 됩니다. 보통 뇌과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 사람 뇌 안에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들이 이렇게 막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전기 신호를 반짝반짝 보내면서 사람이 사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실제 형상화한 알고리즘을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연상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연구실은 그 수학적 알고리즘 HMM을 쓰고 옆에 연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썼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제가 뭐 한마디 음성 인식으로 뭐 내 이름을 맞춰봐 전화성 그러면은 HMM은 맞추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한 8, 90%로 하지만은 몇 초 만에 답을 합니다.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거의 뭐 성능이 95% 이상인데 3일 만에 답이 나와요. 그만큼 연산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연산량을 이렇게 줄입니다. 인위적으로 연산량을 줄였다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ANN이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연산량을 줄이니까 사람이 뇌 전체를 이용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줄이면은 좀 바보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덜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빨라지긴 했지만 덜 똑똑한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뉴럴 네트워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위적으로 줄였다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깊게 그냥 연산을 해버리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딥 뉴럴 넷 그러면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는 처음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정확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실제 알파고가 그걸 쓴 겁니다. 근데 옛날을 생각하면은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려면은 이 딥러닝을 썼었을 때 이세돌 구단이 한 수 두면은 알파고는 한 일주일에 한 수를 둬야 돼요. 연산량이 많으니까.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몇 분 만에 계속 수를 두면서 이겼나. 이게 되게 궁금하죠. 그게 뭐의 승리냐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서버의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서버의 성능, 보통 서버의 성능도 여러분 무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무어의 법칙이 있어요. 하드웨어, CPU, 메모리 이런 속도로 빨라진다. 그래서 서버의 성능도 빨라지긴 하지만 그 서버의 성능이 개선된 것만으로는 결코 딥러닝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혁신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져버린 사건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실제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둔 알파고가 서버가 몇 대인지 아세요? 서버가 200대입니다. 200대의 서버가 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처럼 막 연산을 하면서 이세돌과 바둑을 둔 거예요. 서버 200대를 어떻게 이겨요? 서버 200대에서 사람 머리처럼 연산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한 판 이긴 것도 기적이거나 알파고가 그 인류를 너무 이렇게 부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져줬다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사실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이 되면서 이 연산량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연산량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인공지능은 정말 무서워집니다. 서버 200대를 묶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1000대를 묶을 수도 있죠. 10,000대도 묶을 수 있죠. 전 세계 있는 서버를 지금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다 묶을 수 있죠.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인간보다 똑똑해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전에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PC, 하나의 서버에서만 인공지능을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연산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부러 덜 똑똑하게 만들었었는데 연산량에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뭐 무한정으로 딥러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전문 분야를 학습을 시키니까 가공할 만한 실제 예측 엔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단말기는 사실은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이 단말기에서 무언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무서운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은 터미네이터 4에서 실체가 나오잖아요. 인류의 적의 실체. 그게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시대가 실제 머지 않았고요. 지금도 분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 나오고 있는 게 세계 3대 축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왓슨은 잘 아시죠? IBM의 왓슨. 왓슨은 이미 이런 인공지능 기반 또 클라우드에서 많은 연산을 통해서 퀴즈 게임에서 인간을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왓슨 요리사 들어보셨나요? 왓슨 요리사? 왓슨이 분야별로 뭐 변호사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요리사에 도전을 했어요. 왓슨 요리사. 근데 왓슨 요리사가 만든 레시피를 딱 보고 전 세계 셰프들이 거의 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레시피를 하다니. 보통 사람들이 레시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편협된 사고를 합니다. 아, 이번 레시피는 프랑스 음식이야. 이번 레시피는 중식이야. 이건 일식이야. 나라별로 이 나라의 레시피가 딱 머리에 사고에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든 레시피는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음식이야?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르는데 맛있고 영양도 좋고 그러니까 편협된 사고를 안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편견이 없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코티나 같은 경우는 실제 MS에서 나온 것인데 비서 서비스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비서도 보통 인공지능이 처음에 어디에 쓰일까 그러면 비서 분야일 거야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성인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과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것도 최근에 클라우드로 옮겨지면서 정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 쓰거나 또 iOS 폰 쓰거나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폰은 뭐 오케이 구글 하면은 갑자기 뭐 물어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시리가 금방 지가 막 뭐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그게 검색이에요, 검색. 이게 원래 검색 엔진 자체가 인공지능에 굉장히 밀결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 쪽으로 뭐든지 찾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의 지능을 앞선 조언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실제 구글이나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발전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3대 축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언젠간 모일 겁니다. 모여서 정말 사람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아까 첫 번째 큰 혁신이 제가 연산량이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일단 연산량이 더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이 딥러닝이 막 움직일 수 있죠. 사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크게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회자되는 게 아니라 연산량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하나의 큰 축이 뭐냐면은 재료가 많아진 겁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학습된 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전에는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일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인식을 전공했는데 음성인식도 비슷했습니다.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성 코퍼스들, 음성 파일들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었어요. 막 강제로 학생들 데려다가 막 녹음시키고 막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모입니다. 그냥 막 모여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뭐 하나 검색하거나 길을 찾거나 채팅을 하거나 이게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학습 재료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혹시 크롤러 이런 것들 들어봤나요? 크롤러라는 게 있어요. 크롤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행위들을 또 어떤 로봇가 막 수집을 막 해요. 그 재료화시킵니다. 이런 재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 개념과 인공지능 개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빅데이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 엔진에 넣어서 예측을 하는 걸 빅데이터 보통 큐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일상생활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재료가 많아지니까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우리 뭐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계속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데이터 수집이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또 데이터 수집에 한 번 더 획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어요. 그런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현재도 지금 올해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IoT입니다. IoT 다들 아시죠? 뭐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러잖아요.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 수집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하게 해줍니다. 일상생활에 사실 인공지능이 사실 침투가 되는 하나의 시발점은 사물 인터넷의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우리가 전등을 켜고 끄는 거를 저장했나요? 나 오늘 몇 시에 전등 켜고 껐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지.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몇 시에 전기밥솥 켰어, 껐어. 뭐 전자레인지를 언제 돌렸어. 세탁기를 언제 이런 게 저장이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근데 IoT 도입은 이런 일상생활의 모든 패턴이 저장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걸 또 학습을 하겠죠. 더 똑똑해지겠죠. 실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뭔가 원가를 절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라는 분야가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 분야는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일상생활의 전기를 뭐 켜고 끄고 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을 알려주는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낮에 집에서 일을 하네. 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은 낮에 전기료가 제일 비싸요. 비싸니까 밤에 충전을 했다가 낮에 쓰게 해주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원가를 더 절감해 주는 것이죠. 이런 IoT 발전은 실제 무인 편의점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 무인 편의점이 미래 기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상해에 가면 알리바바가 만든 무인 편의점 실제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 비전 기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입출력 수단 중에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그냥 이전에 그냥 찍기만 했잖아요. 근데 카메라 내에 비전 기술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안면인식 기술, 사물인식 기술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뭐 전화성이 콜라를 집었네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결제가 되는 거죠. 결제도 알리바바는 안면인식 결제래요. 그냥 카메라 쳐다보면은 결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빅데이터는 이런 IoT 기반의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에 더 빨리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가정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스마트 그리드도 누군가 서버와 허브 역할을 해줘야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뭔가 추천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주겠죠. 그럼 가정용 IoT 허브로서 부각되는 것들이 스피커가 일단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죠.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미래 인공지능의 허브의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피커뿐만 아니라 혹자는 냉장고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냉장고 쓸데없이 크잖아요. 그 서버 같은 거 뭐 집어넣기 쉽죠. 냉장고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셋탑박스. 여러분들 뭐 통신사 하면 셋탑박스 있죠. 그게 허브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용 로봇도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이 움직이면서 뭐 여러 가지 보안 탐지도 하겠지만은 이게 허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죠. 결국 뭐가 됐던 인공지능이 가정에 침투하면서 하나의 허브가 마련될 것이고 이 허브는 IoT의 중심이자 또 인공지능의 연산의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는 입출력 수단이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 미래를 상상한 영화들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보면은 거기 뭐 탐 크루즈가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열심히 클릭해서 범인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딱 올라가서 막 손으로 슉슉 막 이렇게 막 하죠. 이제 막 바로 그게 이제 VR
기술이죠. VR 또 AR 기술. VR 기술은 현재는 이런 글래스 형태로 뭐 구글 글래스 이런 글래스 형태로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축소되면서 뭐 인간의 몸에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VR 기술과 AR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거기 마이너리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딜 쿡 누르면은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드래곤볼이라는 그 혹시 만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달고 상대방 딱 쳐다보면은 제 전투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AR이거든요. AR. QR 코드 찍으면은 정보 나오는 것도 AR입니다. 이런 VR이나 AR 그리고 생체 인식 기술들. 생체 인식 기술들은 아까도 알리바바의 안면 인식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동공 인식,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계속 동공 찍으면서 뭐 고객님 전화선 고객님 오셨군요. 동공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입출력 자체가 생체와 또 VR, AR을 통해서 입출력 개념이 바뀔 겁니다. 이미 PC 중에서요. 모니터, 키보드가 없이 그냥 앉아서 글래스를 끼면은 거기 이제 윈도우가 실행이 되고 그냥 손으로 또 가상 키보드로 이런 형태로 하는 P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간 필요 없이 아무데나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글래스만 끼게 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입출력 개념도 지금 바뀌게 되고 이런 입출력은 좀 더 빅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입출력이자 또 사람의 생활 자체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원리인지 좀 알아봤고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 것인지 또 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